네, 안녕하세요. 캐도남마 이현우입니다. 지구 최강 헬리콥터라는 아파치 공격 헬기가 내년 우리나라 실전 배치됩니다. 한국이 도입할 아파치 가디언 헬기가 오늘 첫 선을 보였는데요. 북한의 중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북한 전차를 파괴하면서 평양으로 진격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해군과 해경이 독도 방어 훈련도 실시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해강 헬기 도입하고 독도 훈련에 나서는 까닭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차 탱크 잡는 저승사자라고 불리죠. 현존하는 최강 헬기 내년부터 우리 육군이 도입합니다. 이 헬기로 북한의 막강한 전차를 파괴할 수 있을지 신윤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파치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파치 헬기, 우리나라가 도입할 아파치 헬기, 공격 헬기인데요. 어떤 무기입니까? 현존하는 세계 헬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헬기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최강의 헬기인데 이 아파치 헬기는 미국 보잉사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스스로 공격도 하지만 지금 이제 아파치 헬기 위에 보면 큰 접시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제 롱보우 레이더라고 그러는데 이 롱보우 레이더가 한 10km 정도 밖에 있는 1000개의 표적을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한 256개를 추적을 합니다. 이게 어디로 움직이는 걸 다 또 선정해서 추적하죠. 또 그 중에서 제일 위협적인 것을 또 식별합니다. 그중에 위협적인 것을 16개를 식별해서 그 16개를 동시에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와, 30초. 그래서 스스로 공격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1000개의 표적과 256개의 위협 표적을 탐지를 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지금 16개를 공격했는데 그럼 나머지 200여 개는 어떻게 하죠? 바로 주변에 있는 포대, 탱크, 보병 이런 데다가 실시간 네트워크로 알려줍니다. 정보를.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지휘자가 없으면 오케스트라는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 전장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롱보우 아파치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가 이제 내년에 실전 배치될 지구 최강 헬기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롱보우 레이더, 여기 동그란 접시 같은 것들이 지휘를 하면서 적의 탱크를 탐지하고 지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레이더, 이런 막강한 화력 있으면 전차 몇 대쯤 파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 탱크를 파괴하는 헬파이어 미사일이 최대 16발이 탑재가 됩니다. 이 아파치 한 대. 그러면은 아파치 헬기가 18대가 한 개 대대예요. 18대가 만약에 움직여서 공격을 한다면 적 탱크 한 288대를 최대 288대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와, 거의 300대를 한 개 사단이죠. 한 개 사단 얼마 정도 시간이에요? 한 개 사단을 한 30분 만에 격파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1991년도에 걸프전을 할 때 그때 이 아파치 완전 초창기형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롱보우 아파치 이런 것도 아니고 가디언 아파치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초창기형 아파치였는데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 사막에 이라크군 탱크하고 장갑차로 이루어진 한 개 여단이 진격을 하고 있었는데 탱크 32대, 장갑차 한 100여 대 이렇게가 진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파치 대대에 걸린 거예요. 그 아파치 대대가 30분 만에 완전히 전멸시켜버렸습니다. 30분 만에 전멸. 아파치는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고 그 130여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아파치 위력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긴 것도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이 미사일은 어떤 거죠? 이게 이제 탱크를 격파하는데 이게 탱크를 격파. 그게 이제 최대 사정거리 한 8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8km냐? 일반 보병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 매는 맨패드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주로 5에서 6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8km에서 쏴버리면은 미사일 가지고 있어도 사정거리가 안 되니까 내가 공격 안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8km. 그런데 요즘 또 이 한 8km 정도 되는 또 미사일을 요즘 또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최신형 우리 군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10km. 10km.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 30mm 체인건이라는 게 있다는 이게 굉장히 대단하다면서요.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무시무시하다. 네, 이를테면 우리 코브라 공격헬기에는 20mm 발칸포가
장착이 돼 있는데요. 예. 20mm 발칸포는 지름이 2cm란 말이고 이 30mm는 지름이 3cm란 말인데 예. 2cm 차이 큰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20mm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쏘고 있는. 예. 네, 20mm는 그냥 기관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예. 30mm는 거의 뭐 대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브라가 쏠 때 보면 뭐 그 발칸포를 계속적으로 막 두두두두 하고 계속 쏴요. 예. 근데 30mm 는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투두둑 쏴버립니다. 그러면 예. 그 투두둑 쏘는데 장갑차인데 부서졌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 30mm 체인건의 위력이 강하기 때문에 위에서 하늘에서 장갑차의 또는 탱크의 예. 상부 장갑을 때려버리면은 그 장갑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리죠. 다 죽어버린다. 무시무시한 거죠. 이야. 그래서 이제 100여 대의 장갑차를 이라크 전 때 예. 30분 만에 격파할 수 있었던 게 뭐 다시 바로 볼까요? 30mm 자세히 체인건 한번요? 때문입니다. 여기 롱보 레이더가 있고, 네. 이제 있고, 이제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체인금, 히드라 로켓이라는 것도 있네요. 이거는 예. 이제 미국에서 파생된 나라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70mm 로켓입니다. 예. 코브라 공격 헬기도 있고, 이건 뭐 특별히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유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앞으로 예. 이제 유도 로켓을 개발 중인데, 예. 이것을 지금은 그냥 막 적 보병이 바글바글 이렇게 움직이고 산에 이렇게 막 숨어 있고 하면은 이 로켓을 최대 76발을 탑재를 하거든요. 아파트가. 예. 그러니까 뭐 수십 발을 그냥 한 번에 쏴버리니까 이 로켓 한 발이 수류탄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류탄보다 좀 강한 것을 수십 발을 그냥 한 지역에다가 쏴버리니까 그 지역이 초토화돼 버리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제 실전 배치 이 무시무시한 아파치 가디언 헬기 몇 대 우리가 도입을 하나요? 36대. 36대. 36대인데 이제 여주 지역에 아마 예. 배치가 될 거예요. 야. 제 예상으로는. 예. 그럼 여주 같으면은 우리 서울의 오른쪽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왜 전방에 배치하지 않고 서울의 오른쪽에 배치하지? 전방에 배치할 필요가 없죠. 빨리 날아서 가면 되니까. 아. 괜히 전방에 배치해서 북한이 포사격권에다가 배치를 해놓으면은 북한이 우리 아파치 기지에다가 포를 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의 포가 닿지 않는 조금 후방에 배치를 해서 예. 북한이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신속하게 날아가서 북한군 기갑부대를 때려버리죠. 예. 미국 우방국들은 다 이 아파치 헬기를 도입해서 갖고 있나요? 다는 아닙니다. 워낙 다는- 비싸기 때문에. 아, 비쌉니까? 일본. 얼마인데요, 한 대가? 한 대가 지금 이제 36대를 1조 8천억. 아, 1조 8천억. 한 대가 한 600억 정도? 야, 이 말.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 경제력이 없는 나라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도 이걸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영국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고 그 예. 외에는 뭐 아파치가 별로 없는데 예. 그러면 일본도 이 아파치 헬기를 40대 정도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일본은 예. 뭐 대부분을 라이센스 생산을 하는데 하다가 돈이 너무 비싸니까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이제 비싸니까. 36대를 도입을 하는데 야, 물론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전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36대 사업을 가는데 저는 사실은 뭐 우리 어떤 북한의 저는 대규모 군사력을 봤을 때 36대도 사실 많은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이 아파치 도입 전에는 뭘 썼나요, 우리가? 헬기? 우리는 코브라 공격 헬기. 코브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앞으로도 예. 쓸 거고. 예. 그런데 코브라 그럼 쓰면 되지 왜 아파치를 하냐. 예, 이 비싼 걸 몇 조씩 하는 거를. 네. 그러면 코브라 공격 헬기는 이 헬파이어 미사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 그래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그냥 쏴버리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날아가서 유도 미사일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게 코브라 모양이죠? 코브라입니다. 예. 보기에도 뭐 이 아파치보다는 좀 날씬하게 약해 생겼죠.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쏘는 게 20mm 기관포고요. 예. 지금 나가는 게 방금 나간 게 이제 토우 미사일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말한 그 토우 미사일이 아주 천천히 날아가요. 아, 그래서 그 그렇군요. 미사일이 날아갈 때까지 유선으로 조종사가 계속 조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헬기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북한군이 역습을 해버리면 격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코브라와 아파치는 차원이 다른 헬기다. 보시죠. 저희가 네. 보니까 이게 50MD, 500, 이 옛날 거 네. 모양이죠? 지금 우리 육군이 쓰고 있는 경공격 헬기죠.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 경공격 헬기다. 네. 예. 저게 우리 예. 그 육군에 한 100여 대, 한 200대 예. 가까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500MD 중에서도 토우를 장착한 디펜드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예. 그 디펜드 모델이 이제 우리 육군이 쓰고 있는 경공격 헬기다. 이런데 뭐 공격 헬기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민망하고 예. 저게 이제 토우 미사일을 달면 사실 뒤뚱뒤뚱 잘 나르지도 못해요.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북한도 이 500MD를 아, 과거에 그러니까- 서독으로부터 밀수를 했습니다. 서독으로 밀수를 예, 했다고요? 서독에 그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거기서 밀수를 했어요. 한 예. 70대 정도를 밀수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육군 500MD하고 색깔을 똑같은 색깔을 칠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그 혼선을 주겠다.
그런 열항으로 북한도 한 7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빨리 500MD를 퇴役시켜야죠. 예, 지금 보시죠. 지금 500MD라는 게 네. 이렇게 이제 아주 구형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코브라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코브라가 한 70대 있습니다. 코브라로도 약하다 해서 지구 최강 아파치 가디언을 바꿨다. 그러면 뭐 남북한의 뭐 전력으로 보면 우리가 압도적이네요, 이쪽은. 북한은 공격 헬기라고 하는 건 뭐 밀24라고 하는 예. 과거에 이제 우리 그 람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람보 영화를 보면 그 람보를 쫓아다니던 그 공격 헬기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공격 헬기인데 예. 그게 밀24라고 하는데 아, 저거네요, 저기. 예, 예.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람보에 나오던. 예, 이겁니다. 네.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람보가 지금 뭐 총을 쏘고 하는데 그 공격 헬기가 북한에 한 20여 대가 있다. 예.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공격 헬기의 성능이 저게 뭐 덩치가 봐도 지금은 지금 람보가 이제 UH-1 헬기를 타고 뭐 공격하고 있는 건데 아까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공격 헬기가 누가 봐도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무장력이 강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코브라보다 훨씬 더 강하죠. 예. 한번 보시죠. 그러면 아파치에 필적할 만한 헬기.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도입하려고 했던 러시아 헬기가 우리가 이번에 도입하는 아파치 못지않게 네. 강력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지구상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전투 헬기들 중에서 예, 여기 있네요. 예, 예. 제일 강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아파치 가디언. 헬기인데, 예. 러시아에서 만든 아까 그 밀24가 있고요. 예. 러시아에서 만든 또 카모프 50이라고 하는 예. 그런 공격 헬기가 있어요. 예. 그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과거에 예. 우리가 2002년도에 사실은 이 아파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예, 예. 이제 카모프 52 공격 헬기인데. 예. 우리가 이제 이 아파치 예? 도입 사업을 예. 2002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 이걸 저기 도입하려고 그랬군요. 예. 그때 2002년도에 이 러시아의 카모프사에서 한국의 AHX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파치 헬기 도입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자기네들도 입찰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거 사라. 예. 그래서 가격은 아파치보다 한 30% 쌌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왜 이렇게 강력한 거 싼데 왜 도입을 안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동맹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 AHX 사업이 뒤로 밀려가 버렸습니다. 아. 이제 했지 않습니까? 예. 저 카모프 52 공격 헬기는 태생 자체가 아파치를 이기기 위해서 만든 헬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아파치하고 전투해서 우리는 이기겠다 해서 이제 만든 헬기인데 뭐 생긴 것도 좀 그 무섭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저 헬기의 이름이 그 애칭이 블랙샤크예요. 아파치는 AH-64라고 하는 헬기인데 아파치 아닙니까? 예. 애칭이. 근데 저건 블랙샤크. 그래서 예. 그 검은상어. 아파치를 이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하나 더 뭐죠? 네. 러시아가 헬기가 굉장히 강력한가 봅니다. MI-28이라는 헬기도 저희가 도입할 만큼 하고 싶을 만큼 강력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람보 영화에 나왔던 MI-24 그것보다 더 좋은 그보다 모양이죠. 더 이제 개량을 해서 더 신형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밀28이라는 헬기인데 굉장히 강력해 보이죠. 이게 무장력이나 예. 어떤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이 카달로그 상의 능력으로 보면은 지구 최강의 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헬기고 지금 러시아 육군이 공식 제식 채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 아파치 헬기의 특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롱보우 레이더. 근데 이 여기에도 보니까 뭐 볼록한 거 코에도 예, 볼록한 예, 거 있고 저게 바로 다 레이더입니다. 저 레이더의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이제 판별이 되는데 우리 아파치 헬기도 그 롱보우 레이더 때문에 지금 롱보우 레이더가 예, 나오고 예, 있죠. 예. 저 롱보우 레이더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밀28이나 카모프 50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세다라고 예. 하는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 아파치 헬기를 36대 도입하는데 그중에서 롱보우 레이더가 탑재된 이 버전이 6대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저걸 도입할 때 방사청에서 좀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 원래는 18대를 롱보우 레이더 버전을 하고 18대는 일반 버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우리가 1조 8천억을 하려니까 1조 8천억 가지고는 이 롱보우 레이더 버전을 18대를 못 하겠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거를 6대로 축소를 하고 도입을 하는데 저는 빨리 롱보우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 저희가 사실 저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막강한 우리가 아파치 헬기를 도입했을 때 이게 이제 남북 간에 유사시에 네. 북한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남북 간에 충돌이 벌어졌을 때 이 헬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만약에 북한이 국지 도발이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했다. 국지 도발을 할 경우에 지난번 북한이 포격 도발했을 때 뭐 공기 부양정들이 고안포에 집결을 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공기 부양정이 우리 그 남쪽으로 러쉬하는 것을 애초에는 주한미군이 그것을 막아내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우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예. 코브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코브라는 엔진이 하나고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날씨가 좀 흐리고 이러면은 비행을 못해요. 예. 그런데 이 아파치 헬기가 있으면 북한의 공기부양정들이 물밀듯이 내려온 것을 바다 위에서라도 폭풍우가 쳐도 딱 서서 그냥 아까 30mm 체인건으로 다 찢어버리죠. 폭파시키는 게 아니라 찢어버립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건 이제 국지도발 때 그렇고 예, 예. 전면전을 만약에 합니다. 예. 전면전을 하면 북한의 작전은 포사격을 일제히 전 전선에서 일제히 포사격을 해서 우리 쪽으로 포를 쏘고. 예. 어마어마한 양의 포를 퍼붓고 그러면은 우리의 방어선 중에서 포 때문에 무너지는 곳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선에 있던 전차 부대들이 그 무너지는 곳으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포위 선멸하는 것이 북한의 작전입니다. 예. 그러면은 물밀듯이 어딘가로는 들어올 겁니다. 예. 그게 아파치들이 가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북한의 기갑들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아파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개 대대가 뜨면 뭐 북한의 한 개 여단 정도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예. 못 들어오죠. 예전에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혹시 우리가 평양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진격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네. 아파치가 우리 보병을 도와준다. 맞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장의 지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병들은 이렇게 계속 진격을 하고 전차들도 진격을 하는데 아파치 헬기가 아까 저 롱보우 레이더로 하늘 위에 떠서 산 너머에 뭐가 있는가를 다 보는 거죠. 다 보면서 우리 흑표 전차에도 데이터 링크를 해서 알려주고 예. 전쟁지휘부 군단사령부에도 저 데이터 링크로 다 알려줍니다. 그럼 아파치 헬기가 하늘 위에서 약간 전진을 해서 조금 우리 보병부대나 전차부대보다 조금 더 앞에서 진격을 하면 북한군 보병, 북한군 장갑, 북한군 포병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다 알면서 진격할 수 있어요. 또 예. 저게 야간에도 연령상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로 다 보기 때문에 야간에도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다 보면서 진격할 수 있어요. 대표님 그런데 이제 이 헬기를 뭐 몇 조씩 그래서 도입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뭐 스텔스 전투기, 뭐 F-22 이런 엄청난 첨단 전투기들이 있는데 굳이 뭐 헬기가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하는 임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 임무가 다르다? 임무가 다르죠. F-35 전투기나 F-22 전투기가 보병들하고 같이 보병들 바로 머리 위에서 엄호를 하면서 예. 여기에 뭐가 있다, 저기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기에 F-35는 북한 뭐 영변을 폭격하고 뭐 휴전선에 있는 뭔가를 폭격하고 이 일을 하고 있지. 보병 머리 위에서 우리 탱크 머리 위에서 뭔가를 같이 합동 작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하는 임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좀 더 강력한 무기가 우리한테 도입된다니까 좀 반가운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주에 그 독도 방어 훈련을 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랑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화해할 조짐도 좀 보이셨는데 네. 독도 훈련을 하네요. 독도 훈련한 일본은 그걸 해마다 합니다. 아, 합니까? 네, 예. 해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우리 주권은 문제고, 그리고, 아베 총리가 우리 한국에 왔다고 해서, 그럼 올해는 하지 말자. 이건 대한민국의 정부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죠. 예. 그것과 관계없이 군사훈련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하던 것은 그대로 하는 게 군인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돼 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죠. 저희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독도를 바로 도발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일본의 이지스함이나 이런 함들이 시위는 할 수 있겠죠. 주변에서. 지난 2005년, 2006년에 2006년에,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감정이 극도로 나빠졌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충돌이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 그때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측량선이 독도 쪽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예. 우리 해경 경비선들이 뭐 서해에 있는 것까지 다 독도로 가서 다 막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일본 측량선을 밀어내게 하려고. 예. 그럼 밀어내기 하다가 만약에 그 측량선이 뒤집어져 버렸다. 예. 그러면은 그 측량선 뒤에는 일본 해경 경비함들이 있었고 해상보안청 경비함들이 있었고 그 해상보안청 경비함 뒤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들이 있었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발적으로 정말로 서로 간에 포를 주고받고 포를 주고받다가 그것이 또 더 업그레이드 되면
서로 간 미사일을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독도에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일본 해상자위대가 어떤 데가 올까? 제가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예. 일본에 크게 4개의 해군 기지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독도 바로 옆에 있는 마이즈루라는 데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옆에 있는 나와 있네요. 네, 마이즈루, 쿠레라는 데 히로시마, 있어요. 규슈. 그리고 큐슈에 사세보라는 곳에 또 있어요. 이 24대가 한꺼번에 몰려온단 말이죠. 엄청나게. 이 24척이 몰려올 수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지스함이 5척입니다. 이지삼 5척. 그리고 엄청나네요. 예. 휴가, 예. 이즈모 예. 이러한 그 헬기 항모들이 또 한 3척 됩니다. 항공모함. 그런 것들 다 합해서 24척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동해에 있는 우리는 이제 해군 보시죠. 1함대가 있죠. 예. 해군 1함대에 뭐 광개토 대왕함, 또 인천급 호위함 한 2,000톤 정도 하는 거 있습니다. 예. 2,000톤. 예. 네, 그런 거 정도밖에 못 가고. 여기 나와 있네. 이지삼 네네. 세대. 예. 우리 이제 부산에 해군작전사령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이지삼 3척, 부산 진해에서 또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3척,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한 8척밖에 안 되죠. 일본보다 예. 3분의 1입니다. 만약에 가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서로 간에 정말 우발적으로 이런 충돌이 시위를 벌이면서 충돌이 이어졌다.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예. 그러면 10분 만에 우리 해군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10분 만에 우리 해군이 하나도 없이 사라진다고? 왜 하나도 없어지냐? 예. 일본이 쏘는 미사일 숫자, 우리가 쏘는 미사일 숫자, 이지삼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미사일 숫자, 일본이 막아낼 수 있는 미사일 숫자,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10분이라고 하느냐? 미사일 사정거리 한 150km 되니까 예. 그 150km를 비행하는 시간입니다. 10분 동안 날아와서 우리 해군 군함을 때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막아내겠죠, 우리 이지삼들이. 예, 예. 그러다가 중과부적으로 나중에는 한 발, 두 발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 맞는 거죠. 그래서 10분 지나면은 다 침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지금 총 24척의 일본 군함이 독도로 몰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최소 저 24척의 70%는 돼야 됩니다. 예. 70%가 되면 우리가 다 전멸할 때 일본도 최소 60, 70%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이게 리베르타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는 제로고 저쪽은 100입니다. 근데 이게 70이 되면 우리가 제로가 되면 저쪽도 한 60 정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자기네들 60 정도 사라지게 되면 겁이 나서 우리가 전멸하더라도 자기네들도 치명상을 입게 되니까 공격을 못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조금 독도나 이해도나 이런 곳에서 해상 분쟁 가능성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제정치적으로. 남반구에서, 예, 좀 미국 통일이 되면 예, 앞으로 예. 또 그쪽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군함이라는 게 한 번 계획을 하면 뭐 내일 홈쇼핑처럼 뚝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군함 하나는 한 번 계획하고 만드는데 15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일본과 독도에서 충돌은 절대 없어야겠지만 혹여라도 모르니까 미리 대비를 힘이 있어야 충돌이 안 생기죠. 예, 힘이 힘을 없으면 가져서-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망고의 진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미 FTA는 을사조약이다. 이런 구호를 외치게 했던 일부 교사들의 도를 넘은 좌편향 교육 사례 채널에게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빨치산 추모 행사의 학생들을 인솔한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좌편향 수업 어느 정도까지 나가 있는지 저희가 채널A가 취재했습니다. 유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5년 전북의 A중 김모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 180여 명을 인솔해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교조 내 주사파 조직을 만든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은 교사도 있습니다. 2012년 11월 전교조 소속 박모 교사와 최모 교사는 주사파 조직을 결성하고 이적 표현물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고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김모 교사 역시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편향된 수업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2010년 울산 모 고교의 한 교사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교육해 견책 조치를 받았고 경기 모 고교의 한 교사는 조회 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한 내용이 신고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좌편향성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역사를 담당하는 역사 교사들의 좌편향된 의식과 수업 내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 밖에도 경남의 한 교사는 수업 시간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부마 사태는 쇼라는 점을 교육해 감봉 1개월의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병수입니다. 예, 방금 보신 리포트 내용, 좌편향 일부 교사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술위원,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김건식 경남대 교수, 심정숙 정치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종북 교사 일부 진짜 종북 교사 그래서 처벌을 받았는데 다 아시던 내용이죠. 종북 교사들이 이렇게 꽤 있었다. 이미 다 예상했던 일인가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이미 처벌이 된 경우도 있고, 예. 먼저 재판이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종북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뭐 좌편향 이런 그 차원이 아니고, 예. 사실 이제 예를 들어 빨치산을 추모한다든지 또 뭐 어떤 김일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찬양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심한 경우죠. 이게 이제 그 정교조 내에 뭐 주사파 조직도 결성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이미 이런 상황들은 이미 적발이 돼서 이미 처벌이 됐고 또 현재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뭐 주사파 이런 문제는 확실히 잘못됐던 거고요. 그리고 뭐 빨치산 추모제 이 부분도 좀 있는데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마라. 군대 가지 마라. 뭐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뭐 안 가고 싶은 사람 많죠. 이 국기에 대한 경례는 왜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쪽 출신이시니까. 일종의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던 게 우리 국내에도 이제 그 일부 종교 단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건 사실은 이제 국가주의의 지나친 강조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제 조금 더 극단적인 이 진보 진영의 논리가 하나가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저기 나오고 있는 화면에 나오고 예. 있는 국기에 대한 경례 저거를 하지 말라는 글쎄, 거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일부 교사 중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아마 그 맥락을 따져보면 국가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마 개인적인 신봉자로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저건 뭐 사실은 청소년들한테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국가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쳐줘야 될 교사로서 특히 현직에 있는 교사로서 저런 개인의 신념이나 자기의 신봉된 사상들을 강요하는 건 제가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 국기에 대한 경례하지 말라고 했던 저 교사는 사실 교사도 자격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예. 그 영화에 있었죠. 뭐 국제시장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예, 나오지 국제시장 장면이 않습니까? 나오죠. 그 장면을 보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연계를 시켜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제시장 영화를 봤을 때 예.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았던 부분이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국기 하강식을 하니까 그 두 부부가 싸움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예, 하더라. 지금 싸우고 네, 지금 있죠. 황정민 씨가 나왔던 작년에 정말 데이트 쳤던 국제시장 영화 박근혜 예. 대통령이 보고 바로 저 장면에서 예. 굉장히 싸우다가 지금 국기에 대한 그 맹세가 나오니까는 예. 가만히 서가지고 이제 저렇게 하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박 대통령이 소감을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국가를 모든 것에 우선해가지고 모든 걸 저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당시 상황을 조롱했다고도 그 영화계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감동을 받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빌비 잡아서. 그런데 어떤 형태든지 어떤 교육이든지 국가적 정체성을 먼저 가르치는 게 순서입니다. 그게 예. 교육의 기본이거든요. 그 국가적 정체성이 교육이 안 되면 사실 교육의 본질 자체가 왜곡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같은 데는 더욱더 이 부분이 더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가 국민 의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 국기에 대한 부분들은 선진국일수록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그 유네 잭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롤링스톤스 그룹이라는 그 락 그룹이 있습니다. 락 그룹 있죠. 락 예. 그룹인데 음악가, 그게 예. 그 리드 싱어가 믹 제거인데 예. 믹 제거의 아들 마크 제거가 유네 잭키의 술이 취해서 한번 매달린 적이 있어요. 영국 국기에 매달렸다고요? 유네 잭키에 예. 매달린 적이 있는데 그걸 1년 6개월 실형을 때렸습니다. 그만큼 선진국일수록 1년 이 국기에 6개월. 대한 부분이 그 존엄성에 대한 부분은 철저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국가주의로 전체적으로 흐른다, 국가주의로 흐른다 우려하는데 국가적 정체성만큼은 선진국일수록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국기가 뭐 국민 의례가 하지 말자 이러는데 이 부분은 국가적인 기본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나와 있는 거예요. 태극기에
큰 태극기에 이렇게 매달렸다고 1년 6개월 실형을 민원제끼리 육지에서 매달렸으니까 더 심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요. 예. 그 국가주의의 과도한 그 강요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일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의 대한민국 특히 민주화된 대한민국 정통성을 이미 확보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이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저런 잔재가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 국가에서 독재를 정당하게 해서 이제 위에서 국가가 내려먹이는 게 바로 국가주의에 대한 이 강요거든요. 뭐 수령 독재가 마찬가지고요. 우리 또 과거의 독재 시대에도 이제 사실상 독재 권력이 자기를 정당하게 해서 이제 국가에 대한 맹세 같은 거 우리가 옛날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고 합니다만 과거에 사실 유신 시대에는 그걸 우리는 강요받았었던 흔적이 있거든요. 그런 과거의 기억이 아마 그런 건 그런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정희 이꼴 군사 독재 이꼴 국회된 경례 이런 식의 도식이 좀 성립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는 이제 거죠.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차지철 경호실장이 예. 그런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국회 하강식을 했거든요, 항상. 예. 그때 이제 본인이 나오고 유력 인사들 전부 다 초청해서 그러네요. 국회 완전히 하강식.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회 하강식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국가에 대한 이런 행사를 자신들의 권위나 자신의 권력 강화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저런 문제가 생겼지. 사실 국회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은 뭐 세계 어느 나라 민주국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결국 그것들을 저런 식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저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국회에 대한 행사 자체가 잘못됐다. 이러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잘 예, 예. 지적하셨는데 그 당시 국회 하강식이라는 것이 차지철의 개인적인 권력을 위해서 많이 하고 악용을 했죠.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그 당시에 차지철 하강식 참석해서 맞습니다. 예. 차지철 경호실장에 대해 경례라고 했으니까 차지철 경호실장에 대한 경례요? 예, 그렇죠. 막강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만 이제 마무리 드리자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의례에 대해서 대통령 훈령에 하위법에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약하다고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례라든가 국회에 대한 부분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단위 법원으로 해서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새누리당 이노건 의원이 여기에 애국 3법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도 좀 앞으로 논란이 있을 거예요. 예. 좌우 진영의 어떤 그 이념적 갈등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례라는 것은 엄연히 대통령 훈령이든 법이든 간에 국가적인 제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예. 하지 말자는 것은 국가에 대한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국회에 대한 경례는 했는데 어릴 때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그렇죠. 게 있었습니다. 경례까지는 당연한 국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회에 대한 맹세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국회에 대하여 경례! 예, 기억나시죠? 그럼요. 저희들 중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고요. 국회에 대한 맹세 외웠던 거잖아요. 외웠죠. 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럼요. 조건민족의 무관용. 국민교육 훈장도 배웠죠.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저 국회에 대한 맹세가 나왔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했고 바로 옆에 서 계시는 것 같은데 황교안 총리도 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국제시장 영화가 나온 다음에 국기에 대한 맹세 얘기가 나왔을 때 가슴 울컥한 적이 있어요. 두 분이 그런 면에서 코드가 좀 맞는 것도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희도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뭐 반갑기도 하고 좀 옛날 생각도 나는데 맹세까지는 좀 과한가요? 거죠. 그렇죠. 몸과 마음을 바쳐 그럼요.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과도합니까? 미국에서는 뭐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예. 자발적으로 자기 국가에 대한 애국심, 그다음에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충성심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 국회에 대한 맹세가 나온 게 박정희 시대란 말이에요. 맹세하면 안 됩니까? 맹세를 하면 좋은데 예, 예. 맹세가 나온 게 박정희 시대고 우리 청소년 중고등학교 때 그걸 위에서 강요해서 국회 하강식이나 국회 개항식 때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박정희 시대의 권력이라는 것이 근대화를 시키고 산업화시키는 긍정적 측면과 또 장기 집권과 독재와 인권 타협이라는 또 부정적 측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국가주의적인 어떤 독재 정권의 정당화로서의 내려먹임으로서의 어떤 국회에 대한 맹세로 지금 말씀하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것은 어린이로서는 굉장히 과도한 표현인 거죠. 그것이.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국회에서나 아니면 우리 국가 행사를 할 때 당연히 국회에 대한 맹세가 지금 애국가를 제창할 때 흘러나옵니다. 그건 이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 조금 예.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부감이 없는 거죠, 사실. 제가 훈령에 이제 절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애국가, 예. 애국가 제창,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한 맹세, 그 다음에 그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묵념, 예. 이렇게 절차의 훈련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방금 우리 김 교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당시 이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정부 주도의 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정부 예. 주도의 어떤 그 국가 국정 운영이었기 때문에 이 국회에 대한 맹세 이 자체를 악용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일정의 국가주의로 움직이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 심정숙 기자는 어떻습니까? 국회 대명제 좋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더 젊은 세대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약간은 그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일제시대 때 비슷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무슨 뭐 사관에 대한 맹세, 뭐 하여튼 그런, 그런 한국 신민에 대한 맹세, 이런 게 있었다는, 사실 그런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고 저도 자란 세대여서 그런지 그런 식의 어떤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썩 막 엄청 내킨다 뭐 이런 거는 없는데요. 지금 반박을 저 부총장님도 하셨지만은 미국 같은 데도 충성 맹세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건 언더덕 가드라고 그래가지고 신 아래서 내가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 정체성을 해치는 어떤 그런 이적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공식 행사에서 미국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국가의 정체성, 우리 어쨌든 국민으로서 여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 국가관 같은 것들은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 문제가 이제 나온 게 통진당 때문에 사실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민당 결국은 이 국회에 대한 맹세도 하지, 경례도 하지 않고 결국 뭐 니물레나 행진곡 부르고 끝까지 그걸 갖다가 본인들이 이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고 또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저런 문제, 예를 들어 지금 국회에 대한 맹세 자체도 보면 시대에 따라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결국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애국심과 존경심 이런 것들을 가진 건 필요한데 물론 이제 내용 자체는 좀 바뀌어야 되겠죠. 시대마다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국가 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국가 안에 살고 우리 국가의 어떤 귀함과 또 국가의 필요성과 특히 이제 우리 분단국가에 살면서 좀 우리 어린 세대들이 보면 우리가 이런 세대에서 뭔가 좀 사실 저희들이 지금도 추억이 어릴 때 할 때 보면 뭔가 좀 뭉클한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단순히 어떤 그런 나쁜 교육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국가 속에 좀 국가의 애국심을 키워줄 수 있는 하나의 좀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뭉클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분들은 욱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뭉클하신 분이 너무 지나치게 뭉클하고 욱해가지고 저거 자체가 필요 없다고 거부하고, 제가 볼 때 또 양극단이 서로 상대방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 다수는 국가에 대한 존경심, 국가에 대한 경례는 뭐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학생 운동을 하셨던 우리 김 교수님이나 우리 이 의원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국가주의로 간 게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표상이다, 기본이다, 표현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방위사고 방위성급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1968년도 베트남 전쟁 끝난 후에 1975년에 생긴 게 사실 이게 방위성급이었고 1968년도 1, 2 사태 때 김진주 일당이 와서 만들어진 게 이제 방위성급이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이제 80년대 말에 이제 다 없어지게 되는 건데요. 소위 냉전시대 종식되면서 없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87년도 6월 항쟁에서 이제 나온 학생 운동권들이 소위 말하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민주에 대한 반민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는 시절이었는데 여기다 논리 자체가 사실 빈약했었거든요. 그 논리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은 소위 레닌이라든가 막스라든가 마오이즘이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채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종의 종북 비슷한 개념으로 자꾸 흘러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러다 90년대 넘어서부터는 간첩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퇴색이 돼버렸고. 알겠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폭력적인 군대 가지 마라 이 부분은 참 이런 것 같습니다. 폭력적인 군대 가지 말라는 말은 하지만 북한은 10년 의무복무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 10년 의무복무 기간 줄여라라는 말은 뭐 이런 쪽에서 제가 하는 걸 못 들어봤고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진짜 이 학교 안에 교사 중에 뭐 일부 종북이 있다라는 게 있는데 과거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판사 사법부에도 종북이 있다. 그리고 불임사건 판사였던 서석구 변호사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남한의 고정간첩이 2만 명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부에도 간첩이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고정간첩이 2만 명이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균형 감각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이 자리에서도 했습니다만 고영주 방문희 이사장의 또 발언 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선에서 일부 편향된 종북 세력들을 수사하는 수사검사로서는 그런 일을 겪어보잖아요. 실제로 겪어가지고 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그런 일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야, 그럼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지금 고영주 이사장이나 이 금방 말씀하신 서석구 그 담당 판사분들 같은 경우 그 재판을 해봤기 때문에 당시에 북한과 연계된 사실들의 일부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건들 한두 개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을 확인하는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그 사람과 비슷한 류의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쪽 세력과 똑같다라고 보는 건 과일반화라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진보 진영에서도 우파를 볼 때 우파 중에도 다양한 층위들이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에 좀 진보 중도 우파부터 극단적 우파까지 있는데 극단적 우파가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주의. 예컨대 우리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일베에서 뭐 인종주의적 발언을 한다든지 여성비하적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극단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우파적 견해를 놓고 전체 우파 견해를 매도해버리는 건 똑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일부 종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고 다 아는 건데 그 종북의 일부 그 편향된 견해를 전체 야권이나 진보 진영의 견해로 매도하는 것은 서로가 삼가야 된다.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 들어보면 종북은 아주 극소수다. 또 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극소수다라고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발언이 나오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니까 서울의 고등학교 교사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학사관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 뭐 이런 거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되지 않았어, 언론의 자유가? 근데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없잖아, 지금. 예, 교사가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언론 학자인데. 예, 아무튼 언론의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하세요.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학,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많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정치인은 뭐 자학사관을 갖고 이제 버려야 된다. 사랑스러운 우리나라 역사, 사랑스러워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잘못을 발사하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만큼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우리나라 현재 사회다라는 걸 좀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걸 깨달아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이는 거고. 시각이 이렇습니다. 극소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 교육자적 입장이다 그러면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을 흘려 고생하게 되면 항상 노력의 대가는 항상 사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노력해라. 이것이 소위 선생으로서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의롭지 못한 사회니까 너희들은 정의로워라기보다도 그걸 깨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정의롭지 못한 사회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라 그러면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투쟁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좌파적 개념, 이 부분은 뭐 숫자들도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자 그러면 2011년 6월 달에 그때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원지방 법정에서 전북 카페인 그 사이버 민족 방위 살인부가 있습니다. 그때 운영자인 황길경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 만세라고 법정에서 만세를 불러버렸어요. 법정에서 김일성 동지 만세. 그래서 이 친북 좌파에 대한 부분, 종북 좌파에 대한 부분의 심각성이 굉장히 깨달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극단적인 그런 편향에 좀 사로잡힌 분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현직 교사가 이 잘 먹고 잘 산다 몇몇 사람들만 이런 식의 좀 편향된 생각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있다라는 것은 또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한 또 학생에 대한 또 올바른 또 깨달음도 분명히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측면도 있다가 아니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전체를 해서 좀 문제가 됐는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신 기자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만나죠? 어제 방한한 그 올랑드 대통령과 이번에 그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세 번째 정상회담 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오늘 오후 5시 20분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5시 20분부터 청와대에서 두 사람이 양자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오늘 나온 어떤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IT 분야 같은 데서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양국의 협력 얘기들을 좀 주고받았다.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프랑스를 유독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대통령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프랑스는 제가 젊은 시절에 미래의 꿈을 안고 유학을 왔던 곳인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학 생활을 접고 귀국해야 했었습니다. Tout d'abord, nous devrons commencer par le domaine des nouvelles industries d'avenir.
Ainsi, la coopération bilatérale pour l'économie créative aura des effets considérables. 대통령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때 당시 생각이 나는데요. 저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생일을 맞습니다. 생일 맞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때 이미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아버지 너무 거창하게 하셨어요. 뭐 거창하니 요즘. 아버지 생신 때도 이렇게 안 하시고서는 뭐 언니 그래. 아니 어디다 여기다 이쪽으로 봐. 옛날에 지마의 생일 때도. 가선 탕진하겠어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 생일에다가. 야 축제 한잔 들고. 해야지. 네, 축하해. 감사합니다. 고마워. 녹음하는 건 중단하지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준혁이 들려서. 그래야 사진 좀 찍지. 뭐 요것만 찍어놓으면 몇 분 안 나오니? 지금 녹음도 같이 되고 있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인터넷한테. 언니야 그 동작 늦어서 저 마지막에 퉁퉁하고 오는 것까지 다 들어갔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이건 정말 너무 하셨어요. 네. 비밀 녹음했다. 비밀 녹음. 예, 나중에 자기가 한 거 들어봐. 얼마나 쑥스러워. 그래. 카톡 받아. 아이고 됐어요. 저는 많이 못 먹어요. 사람들 주려고 그래. 아니 됐어요. 더 이상. 이제 저런 사연들이 있다 보니까 프랑스에 대해서 애정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한국인 입양아 출신 장관도 같이 왔죠? 네, 플레르 펠르랭이라고 그 프랑스의 현직 문화부 장관이고요. 올랑드 대통령이 2012년에 집권할 때부터 그때는 이제 디지털부 장관이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쨌든 지금 프랑스 정계의 어떻게 실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 입양아 출신입니다. 태어나서 1973년생인데요. 서울에서 태어난 다음에 3개월 만에 그 거리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있다가 그 정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어린 나이로 피덩이 상태로 프랑스로 가서 아주 운 좋게도 거기 물리학자인 아버지 입양 부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좋은 교육을 좋은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도 아주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많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그 플레르 펠르랭 우리나라 이름으로 김종숙이라고 합니다. 그 장관의 어렸을 적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마 그 입양 당시에 프랑스 처음 건너갔을 때 화면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모습인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프랑스가 그 톨레랑스 관용이라고 하죠. 프랑스 사회가 워낙 관용적이어서 입양아 출신도 장관까지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민족 국가라서 그렇습니까? 그 보면 지금 이제 그 플레르 장관 같은 경우는 이 프랑스의 아주 공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좋은 부모 밑에서 공교육을 제대로 받고 보니까 이제 그랑제골 나오고 국립행정학교 나오고 또 프랑스 감사원 뭐 경제 디지털 담당과 하여튼 정말 요직들을 다 거쳤더라고요. 본인도 물론 능력도 뛰어났겠지만 지금 나이가 42살인데 지금 현재 저 문화부가 한 예산이 10조가 된다 그럽니다. 10조. 그러니까 전체 그 프랑스 예산 한 1% 되는데 프랑스 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한국도 자주 왔었습니다. 자주 왔었고 저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프랑스가 저렇게 외국인을 입양아를 받아서 저렇게 좋은 교육을 시켜서 저렇게 훌륭한 장관이 들어가는 게 보면 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 플레르 장관이네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정말 못 살 때 많은 이 전쟁 고아들이랑 그 해외 입양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우리 애들을 갖다 보낸다라는 그런 악명도 있었던 우리의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런 식으로 성공한 우리 입양아의 어떤 그 역사적인 이 스토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빛나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하여튼 대통령께서도 프랑스의 관용, 톨레랑스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좀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과서 국정화 고시 후에 오히려 이념 갈등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 한 분 모셨습니다. 한때 대표적 좌파였지만 현재는 보수 우파로 불리우는 국정화 전국에서 국정화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필님께서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죠. 한 12년 동안. PD라고 그래요. 네. 민중민주 하던. 예, 12년 정도. 그 대학 다닐 때는 그 PD라는 그쪽에 예. 막스주의자가 한국 사회에서도 무장 봉기를 하든지 혁명을 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자 이런 운동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뒤집어 엎고 나서 평양까지 들어가려고 그랬죠. 평양까지 뒤집어 엎어야죠. 남북한을 다 뒤집어 엎어서 예.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모든 PD가 그런 건 아닌데 저 같은 성향은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걔는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어쨌든 주필님은 어쨌든 당시로는 강경한 막스 레닌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런 편이죠. 그러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전향을 하셨습니까? 원래 좀 그러니까 리버럴 성향이에요. 무슨 예. 얘기냐면 좀 온건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광주 이후에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건데 공부는 그 전에 많이 해놨지만 예. 민주화되고 나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만하면 됐다. 예. 말씀 들어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공산주의자, 막스 레닌주의자, 한때 막스 레닌주의자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굉장한 비난을 퍼붓고 계십니다. 저한테는 그게 수단이었어요. 수단이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명확했어요. 어렸을 때인데 20대 때인데 군부 권위주의를 레닌적 정치공학으로 치면은 깨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공산주의로 안 되던가요? 아니요, 깼잖아요. 깼으니 내려놓으면 되죠. 아, 민주화가 됐으니까. 네, 야, 그러니까 민주화가 됐다. 87년 그때 수배당할 때인데 87년도 6.29 나서 한 달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한 14개월 더 수배당했는데 혼자서 시골 도시 다니면서 막걸리만 많이 먹었습니다. 아, 막걸리 많이 드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교과서 국정화 전국에서 한때 공산주의 이론을 매우 많이 공부하신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의 가장 잘못된 부분 1에서 바꿔야 된다. 앞으로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일 잘못된 부분은요. 인류 속의 한국인, 세계 속의 한국사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거의 100년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대립과 갈등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 이거를 편을 들어가지고 급속하게 발전한 나라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선배 세대가 수백만이나 6.25 때 숨지셨고 따라서 이러한 한국인의 경험이라는 건 곧바로 인류의 경험이라고 인류 승리의 역사예요. 그럼 교과서에 그 짚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과서가 그걸 제대로 못 짚어요.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겠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한 3, 4년 됐나? 국사학계 대부분이 들고 일어나서 극렬하게 반대했었거든요.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쓰려고 하니까 국사학계에서 반대했다고요? 예. 자유민주주의를 왜 반대합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 협소하다는 건 그 사람들 용어입니다. 갖춰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넓어지면 뭔데요? 뭐 인민민주주의도 포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건 얘기 참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교과서 전국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웅산 테러, 파기 폭파, 김신조 사건 이런 식의 북한의 테러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 교과서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교과서를 집필을 했거나 전공 분야가 한국사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세계사는 아마 상당히 달통하고 있는 편이에요. 특히 근현대사를. 또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요번에 그러니까 교과서 지도서를 다 보고 나니까 한번 굉장히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하고 제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귀신의 집을 짓고 있다. 귀신의 집이요? 무슨 귀신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공산 전체주의가 시작한 게 1917년 소련의 공산혁명서부터예요. 예, 예. 그거 이제 레닌인데. 예, 볼셰비크 혁명부터. 예. 예, 예, 그렇죠. 그 레닌을 다 칭송해요. 교과서들이. 예. 그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짜예요. 예. 실제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는데 자기들 내부에서 예. 그런 걸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레닌을 이은 스탈린이 어떻게 보면 우리 6.25의 사실상의 원흉이죠. 왜 예. 그러냐면 스탈린 6.25 때 26,000명의 소련 군이 들어와 있었다고요. 예. 그리고 공군과 군사 고문관으로. 예. 135만 명의 중공군이 들어왔어요. 그 스탈린에 대한 비판이 한 줄도 없어요. 우리 6.25 전쟁의 원흉인 예. 100만을 죽인 스탈린에 대한 비판이 없다. 없어요. 그 김일성 그때 불과 많이 나은도 안 됐고 사실은 위성국가 아닙니까? 꼭두각시 국가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모택동에 대한 비판도 하나도 없어요. 네. 자, 그러고 나서, 그리고 김일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옹호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 예를 들면, 예. 북한을 그냥 단순 독재라 그런다고요. 예. 단순 독재하고 예. 전체주의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건 공산 전체주의라는 건 사람을 모든 거를 다 그냥 숨도 못 쉬게 하는 체제잖아요. 예. 피바다를 이루고. 피바다. 예. 그거하고 단순 독재는 완전히 다른데, 이 뭐 독재가 강화됐다 이런 식으로만 하지, 북한을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반인도적, 반인류적 공산 전체주의자라고 규정을 안 해요. 그게 작년에 마이클 컵이 유엔 인권 보고서의 핵심 아닙니까?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예. 거기서 이건 아주 흉측한 전체주의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정의하는 책이 없어요. 그냥 독재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미국이 뭐 이제 고립을 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등.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스스로 잘못해서 어려워진 게 아니고 미국이 고립을 해서 어려워졌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예. 핵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핵을 개발함으로써 고립을 자초했다라 그래요. 예. 핵이 지금 고립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류적 문제라고요. 북한 핵은. 인류 생존의 문제. 예.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깡패 국가라 그럴까 컨트롤이 안 되는 국가가 핵을 가진다라는 건 참을 수가 없다고요.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레닌 귀신 모셔놓고 스탈린 귀신 모셔놓고 모택동 귀신을 모셔놓고 그리고 나서 김일성 귀신 모시고 김정일 귀신 모시고 더욱이 박헌영 귀신도 모셔요. 그래 놓고 나서는 그 귀신의 집을 애들 마음속에 짓는 거예요. 제가 보면. 예. 이건 악령의 집을 짓는다고 전 느꼈어요. 예. 주필님께서는 스탈린이라든가 독재를 한 그 공산주의자들은 공산 전체주의, 반인륜적 공산 전체주의는 귀신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귀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왜 귀신이라고 보냐면 인류가 20세기 내내 1917년부터 1991년까지 거기랑 싸운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렇죠. 이미 그리고 귀신이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튀어나온 건 뭐예요? 중간에 잠시 우파 전체주의 나오잖아요. 그거 한 15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보면. 그러니까 파시즘이라든지 나치즘이라든지 일본의 천황 전체주의, 미카도이즘이라 그럽니다. 학문적으로는 천황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걔들은 중간에 한 15년 거쳐서 전쟁 한번 일으키고 나서는 다 망해버린다고요. 공산 전체주의는 1917년에서 1991년까지 74년을 가잖아요. 그걸 인류가 이겨낸 거거든요. 이겨냈는데 그 죽은 게 부활을 했으니 귀신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거 이겨내는데 저희가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 한국인이. 아니, 한국인이 만약에 6.25의 스탈린 팽창주의를 우리 선배 세대가 수백만이 죽어가면서 그거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귀신이 아직도 살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한국인이 예를 들어서 세계시장 속에서 경제 개발을 해서 그 수출 공업화를 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지 않았으면 1979년 중국 개혁 개방, 1982년 베트남 개혁 개방, 1980년대 후반 동구권의 개혁 개방, 마침내 1991년 맞습니다. 없었죠. 소련 해체 이게 없었다고 저희가 롤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모델을 보여줬군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중국 지도자한테 극상 대접받는 거예요. 사부의 딸 아닙니까? 사부의 딸.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굉장히 박태준 씨를 부러워해요. 고 박태준 씨를 포스코. 저런 사람이 국영기업을 이끌면 세계적 국영기업이 나온다. 이게 얼마나 부럽겠어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박정희는 사부고 박태준은 뭐냐면 사부의 딸의 사형이지. 사부 딸의 사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부의 딸이고 존경하는 그 박태준의 사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매. 예. 그러니까 그냥 극존중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근데 역사학계에서는 네. 국정화 반대를 안 하면 조금 왕따되는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역사학계는 비교적 국정화 반대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사학계라는 집단이 아까 귀신집을 지어가지고 그걸 교과서를 만들고 그걸 애들한테 가르칠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건 학계가 아니에요. 일단 예를 들면 학자라 그러면 예. 정직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예, 정신이, 예. 머리가. 예. 소련 문서에서 다 밝혀진 거 인정을 안 하잖아요. 소련 문서 나온 거 인정 안 한다고요. 코민테른 문서. 그러고 보면 동북항일연군 같으면 김일성 보천보. 그건 소련의 꼭두각시 부대예요. 코민테른 문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소련군 장교하잖아요. 예. 그 50년대 말인가까지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원 자격을 갖고 있거든요. 예. 58년인가까지. 그러니까 이거 흉악한 얘기죠. 알겠습니다. 조필님 이게 이런저런 몇 가지 이제 국정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보시기에. 좀 글자가 작은데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분만 주시면 다 설명드릴게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교과서에 부족한 거를 짚으면 앞으로 쓸 교과서가 뭐 부족합니까? 나오죠. 예. 첫째, 씨앗을 감췄어요. 무슨 씨앗입니까? 자유민주주의, 현대 과학 문명, 영국과 미국 주도의 개방적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거. 이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명확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명확해졌잖아요. 예. 이게 지금 120년, 130년 전 얘기예요. 감추었고. 그거가 우리가 처음에 백오인 사건, 기독교 쪽 우남 이승만 이게 다 이걸 지향을 했다고. 그 중요성을 조명을 안 하는. 그래서 유관순도 안 내는 거예요. 예. 유관순이 미션 계적이 이화 출신이니까.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암흑기를 감춰요. 이게 1912년에서 1941년까지는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국제사회의 총알하고요. 특히 37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장투쟁만 잔뜩 강조하면 사람 나가 죽어란 소리 아니에요. 그것도 만주 연해주에선 성립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방 공간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성립 노력을 비하시키고 분단이라고 규정을 하죠. 분투를 왜곡한 겁니다. 그리고 6.25 의미도 감췄다. 대한민국 발전을 폄훼했다. 이건 말씀 많이 들었고요. 우리나라가 훌륭한 성과를 거뒀는데 이거를 그리고 민주화의 실상을 감췄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필진 오늘 송영 교수, 신영식 교수 이런 분들을 대표 지필진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지필진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잡아 죽였더라면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 안 됐을 거다. 이런 말 했던 분이 있죠. 그다음에 김일성은 위대한 근대화의 지도자다. 이게 다 한모 씨가 말한 거 아니에요? 한홍구 교수죠. 한홍구 교수죠. 성공회대. 그런 사람은 지필진에 일단 안 들어와야죠. 그런 면에서는 잘 됐는데 또 지금 오늘 그래도 대표를 맡아주신 두 분 원로분들 고맙죠. 왜 그러면 제가 듣기로 이거 확실한 정보입니다. 두 분한테 협박 아닌 협박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맡으시면 기자회견 하시면은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측근들에서 이른바 제자들이 그걸 뿌리치고 한 분은 나오셨고 한 분은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지금 오늘 한 분밖에 기자회견을 못 나왔잖아요. 두 분이 맡아주신 건 고마운 일이다.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김정배 국편위원장도 그렇고 그 양반도 고대사죠. 이 두 분도 다 고대사예요. 근데 지금 포인트는 고대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공을 들여 설명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드디어 한국인이 인류사적 민족이 된 거라고요. 지난 130년 동안 한국인이 어떻게 인류 속의 한국인이 됐는가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게. 그거를 가르쳐줘야죠, 제대로. 그러려면 이거 근현대사의 싸움을 만약에 국정화 교과서가 피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 거의 목숨 걸고 반대하죠.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표는 국정화 금지 법도 만들겠다, 헌법 소원도 하겠다, 길거리에서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발하면 또 혼란스럽고 갈등이 커질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득이 없는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아져도 그게 투표에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지향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예. 요새 사람들은 식당 가면 뭐 옛날에는 여기 짬뽕 통일 이랬지만 요새는 다 각자 골라 먹잖아요. 예. 또 각자도 자기 반찬을 다 따로 골라 먹는 게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따라서 이슈를 개별화시켜요. 국정화 이슈는 국정화 이슈고 내가 어느 정당 지지할 건 어느 정당 지지하고 근데 우리 선거구에서 어느 후보인가 이렇게 이슈가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 차원에서 이거를 건드리면 이익이 없는데 세민연이 안타깝게도 통진당하고 깊게 연결됐던 정당이고 과거에 왜냐면 통진당 키워준 게 세민연이니까 세민연의 민주당 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교조나 민노총하고도 돈독한 파트너십을 갖고 왔던 정당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울먹여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한다. 마지막으로 짧게 박정희 대통령이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평가가.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해야 됩니까? 교과서 기술이야? 저같이 기술하면 안 되겠죠.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교과서는 이제 사회제도에서 이렇게 다 훈련되고 한 분들이 해야 되지만 제 의견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분은 다 바꿨어요, 나라를. 나라를 다 바꿨다. 현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리버럴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복 입은 리버럴입니다. 출발은. 군복 입은 자유주의자다. 그 다음에 출발은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신 때가 되면은 그 여러 가지 국내적 상황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점이 있어요. 난 유신은 헌정 파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헌정 파괴라는 진실과 그때 그런 판단을 할 만한 판단의 근거가 있었다라는 것도 진실이고 두 개의 진실이 충돌하니까 비극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를 보면 그분은 개발 독재 권위주의자예요. 권위주의 개발 독재자예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그분이 정치적 자살을 거의 택하셨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데 하나는 77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부마 항쟁 때 주요 슬로건 하나가 부가가치세 철폐하라요. 두 번째는 그분이 79년도 1월 달에 경제 운영 정책을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 주도로 바꿔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복 입은 자유주의자에서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을 했다. 알겠습니다. 주필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쾌돈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